엄마가 미쳤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손바닥에 남은 따가운 감촉, 아들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답은 한 달 전 제 환갑잔치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환갑을 맞았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인생,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워낸 세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손님 받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고 좋은 며느리 맞아서 손주까지 둘이나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환갑잔치는 제대로 해드려야죠. 민수가 한 달 전부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수, 올해 42. 키 크고 잘생긴 얼굴은 돌아가신 남편을 빼닮았지만 성격만큼은 제가 닮았으면 했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하자. 돈 아까운데.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머니. 제 어머니 환갑인데 이런 거 해드려야죠. 호텔 예약했어요. 호텔이라니. 그런 데서 무슨 잔치를.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들. 어머니 생각하는 아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호텔 연회장 입구에 민수가 새로 뽑았다는 외제차를 세워놨습니다. 검은색의 번쩍거리는 차체.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멋지죠? 이거 제 친구 회사 홍보용인데 하루만 빌렸어요. 빌렸다고? 아들의 환한 웃음 뒤로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민수는 지인들에게 차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의 손이 너무 말랐습니다. 열 손가락이 뼈만 앙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야윈 건지 매일 보는데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동네 분들이 다들 와주셨고 제 반찬 가게 단골 아주머니들은 떡까지 해서 가져왔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아들 잘 키웠다고, 며느리도 효부라고 칭찬해줬습니다. 민수는 계속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제가 요즘 친구 회사에서 일 좀 거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손주 준서와 지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케이크만 먹고 있었습니다. 10살 준서가 7살 동생 지우의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한테 와서 인사해. 민수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자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야, 너희 할머니 환갑이 몇 살인 줄 알아? 65.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지? 지우가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아빠의 손길이 무서웠던 걸까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며느리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을 보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제 민수 방에 놔둔 이불 좀 개야지. 저희 집은 아직도 옛날식 구조라 방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쓰는 방, 아이들 방, 그리고 제 방. 민수 방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이불이 구겨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에휴, 40이 넘었는데도
이불을 개면서 침대 밑을 쓸다가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공책, 먼지를 털어내니 노란 얼룩이 가득한 표지에 곰돌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박민수의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무심코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5일.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 선생님이 혼냈다.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내가 먼저 맞았니? 라고 물어봤다. 나는 친구가 먼저 놀렸어라고 했다. 엄마는 그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했다. 엄마는 뭐든 용서해 주신다. 나는 특별하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7월 12일. 아빠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다. 친구들이 너희 아빠 도박꾼이었다며? 라고 놀렸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다. 엄마는 아니야. 아빠는 영웅이었어라고 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그래도 난 용서받을 거야. 엄마는 나만 사랑하니까. 공책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곰돌이 그림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아이의 철없는 생각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일기장을 집어들고 저는 다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엄마는 뭐든 용서해 주신다. 나는 특별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그날 이후 저는 일기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불을 끄고 나면 그 공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곰돌이 그림, 삐뚤삐뚤한 글씨, 그리고 그 문장. 엄마는 뭐든 용서해 주신다. 아니야. 그냥 아이의 철없는 생각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되뇌며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만 결국 사흘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997년 5월 20일. 오늘 수학 시험에서 커닝했다. 들켰다. 선생님이 부모님 오시라고 했다.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소리 질렀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 집에 와서 엄마가 나한테 물었다. 정말 안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습니다. 1998년 11월 3일. 친구 돈을 훔쳤다. 친구가 울면서 선생님한테 말했다. 나는 안 했다고 잡아댔다. 엄마는 나를 믿어줬다. 아빠는 도박꾼이었대. 근데 엄마는 영웅이라고 했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그래도 난 용서받을 거야. 엄마는 나만 사랑하니까. 공책이 무거웠습니다. 저 얇은 종이가 천근만 금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는지 다리가 저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음식 맛이 나지 않았고 잠도 2~3시간씩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저녁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은 방에서 조용히 숙제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거실 창가에 앉아 있다가
현관에서 나가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이 유난히 불룩했습니다. 장 보러 가는데 왜 저렇게 큰 가방을 들고 가지?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저는 한참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는 시어머니라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발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들어간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간판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 서류 봉투를 넣으며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에 비친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저보다 늦게 들어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미소.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수진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수가 회사 일이 늦어진다며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 배고파. 밥 줘. 수진이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더니 반찬을 쳐다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말 안 해? 반찬이 왜 이래? 죄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죄송하긴. 매일 집에서 뭐 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해? 민수가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이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동안 나는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얼굴 좀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알아? 차도 빌려 타고 명함도 돌리고 다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해. 귀머거리야 뭐야. 순간 민수가 밥그릇을 확 밀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에이씨.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일어나 엄마를 도왔고 지우는 구석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민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진 그릇과 흩어진 밥알,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 손주들의 겁먹은 눈빛.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아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기장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뭐든 용서해 주신다. 나는 특별하니까.
이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입을 막아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망쳤구나. 내 손으로. 새벽 5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수진이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장 보러 갔다 온 가방. 그 안에 아직 서류 봉투가 들어있을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상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류.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한 줄. 양육권은 100% 확보 가능합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떠나려 하는구나. 새벽 5시 반. 저는 수진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에 덜 깬 듯 나직했습니다. 나야, 수진아. 나 좀 볼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잠옷 차림이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얼마나 울었을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같이 산책 좀 할까? 나 요즘 잠이 안 와서.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반 발자국 뒤에서 따라왔고 저는 앞장서며 계속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10분쯤 걸었을까? 중턱에 있는 나무 벤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았고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높이 올라왔네. 네. 수진아. 네, 어머니. 나 알아. 수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제 내가 법률사무소 간 거 내가 봤어.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변명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일기장을 봤어. 어렸을 때 쓴 거. 거기에 다 있더라.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뭐든 용서해줬고, 뭐든 감싸줬고, 남의 잘못도 우리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우겨댔어. 선생님들한테도 소리 질렀고, 친구 부모들한테도 따졌어. 다 내가 한 짓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책임감도 없고, 남 탓만 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다 내 탓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지?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일어나세요. 수진이가 황급히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래야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차가운 흙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민수 편만 들었고 너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잔인했어.
어머니, 제발.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앞에서 우는 걸 본 게 10년 동안 이 아이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웃거나 참거나 아니면 그냥 말이 없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수진아. 저도 노력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알아. 다 내가 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수진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기회 하나만 줘. 네. 3개월. 딱 3개월만 나를 믿어줘. 내가 이 아이를 고쳐볼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저 이미 변호사님이랑 상담 다 했어요. 다음 주에 서류 제출하려고요. 알아. 그것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빌고 있는 거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발, 3개월만. 그동안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 볼게.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직접 너 편에 서서 증인 서겠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증언하겠어. 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말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3개월만 기다려줘. 한참 동안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을 거야. 네. 통장도, 카드도, 용돈도 전부 끊어. 그리고 이 집, 명의를 너한테 넘길 거야. 수진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가 지금까지 편하게 산 이유는 엄마가 뒤에서 다 해줬기 때문이야. 이제 그걸 끊어. 완전히.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밑바닥을 경험해야지.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알아야 정신을 차려.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평생 품고 살았던 아들을 내 손으로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는 보여줘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해야 해. 안 하면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아빠를 닮아갈 거야. 수진이가 준서와 지우를 떠올렸는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고마워, 수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3개월 안에 변화가 없으면 어머니도 저를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양육권 재판 때 정말로 증인 서주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서 걸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변할까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안 해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나도 너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과의 진짜 싸움이.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침 밥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카드 정지할 거야. 식탁 앞에 선 채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이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뭐?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통장도 정리했어. 앞으로 내 명의로 된 카드는 전부 쓸 수 없어. 그리고 용돈도 없어. 엄마가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월급으로. 월급? 그걸로 뭘 어떻게 해? 엄마, 정신 좀 차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와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봐. 소리 지르지 마. 아이들 깬다. 아이들? 지금 그게 중요해? 응, 중요하지. 민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지 마. 농담 그만하고. 박민수? 차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42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날 쏘아보다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박영자 여사님 계십니까?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검은 뿔테 안경. 온화한 인상이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민수야. 나 기억 안 나니? 김 선생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선생님. 민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박 여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수진이는 차를 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분. 김 선생님이 수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로? 김 선생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박 여사님. 제가 요즘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민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분들 통해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소문이 났구나.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때도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문제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학년 때 친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셨죠. 3학년 때는 조별 과제를 혼자 안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떠넘긴 일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박 여사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안 갔죠? 아니요.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민수 편만 드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잘못했다는 게 명백해도 박 여사님은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먼저 괴롭혔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못 본 거라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때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넘어갔죠. 그게 후회됩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수진이가 나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제 며느리 수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민수를 고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데요? 저는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 집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길 것, 아들이 밑바닥을 경험하게 만들 것.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가요? 상담입니다. 민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을 끊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곡된 사고방식을 고치는 심리 상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민수 오빠가 상담을 받으려고 할까요? 김 선생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매주 한 번씩 방문하겠습니다. 민수를 만나고 박 여사님과 며느리분도 만나서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물론 무료로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선생님 시간을. 김 선생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제대로 못 도와드린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김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같은 케이스는 흔합니다. 과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책임감을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쳐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김 선생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세 분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해요. 민수가 울고불고 빌어도 화내고 소리질러도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꺾일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수진이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팀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 셋은 작은 노트를 펴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김 선생님이 펜을 들고 말했습니다. 1단계 경제적 독립 강제. 카드 정지, 통장 정리는 이미 하셨죠? 네, 오늘 아침에 통보했어요. 좋습니다. 2단계 진명의 이전. 이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분 명의로 완전히 넘기세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는 다 너희 거야. 김 선생님이 계속 적었습니다. 3단계 가사 분담. 민수가 집에 있을 때는 청소, 설거지, 빨래를 직접 하게 만드세요. 처음에는 안 할 겁니다. 그럼 그냥 두세요. 더러운 채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불편해지면 결국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단계 육아 참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숙제 봐주기, 놀아주기, 재우기. 이건 며느리분이 단호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화낼 텐데 화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게 민수가 넘어야 할 첫 번째 벽입니다. 김 선생님이 마지막 항목을 적었습니다. 5단계 상담.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민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필요하면 센터로 데려가서 정식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노트를 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 구체적인 계획. 처음으로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선생님. 민수는 반드시 폭발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그때가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민수가 울고불고 빌어도 소리 지르고 물건 던져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벽을 넘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나가시고 저는 수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카드가 진짜 안 돼.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작됐구나. 진짜 전쟁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카드가 막혔다고 전화했고 회사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민수가 밥을 달라고 고함을 쳐도 그냥 식탁에 재료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직접 하세요. 민수는 처음 이틀은 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나흘째는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왜? 법무사에서 전화 왔어. 이 집 명의가 수진이로 넘어갔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통보가 간 건가? 법무사가 다음 주에 연락하기로 했었는데.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인데. 이 집은 원래 내 집이 아니야. 할아버지 명의였다가 내 명의로 넘어온 거고, 이제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거야. 왜 며느리한테? 너 혼자서는 이 집을 지킬 수 없으니까.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너는 돈 관리를 못해. 빚을 내면 집까지 날릴 거야. 그래서 미리 보호한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민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못 믿는 거야? 응, 못 믿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누군데? 나 내 아들이잖아.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못 믿는다고? 집을 며느리한테 넘긴다고? 그래. 왜? 너를 위해서야.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을 빼앗는 게 나를 위한다고? 그래. 엄마, 정신 차려. 수진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를 세뇌시킨 거지? 그렇지?
민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최수진. 수진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진정해요. 진정? 너 때문에 내가 집까지 빼앗기는데 진정하라고? 민수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사이에 섰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비켜, 엄마. 안 비켜. 엄마. 박민수,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아내한테 손 대려고? 민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럼 왜 어젯밤에 수진이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내가 화가 나서. 실수로 사람 때리는 게 어디 있어? 때린 게 아니야. 그냥 팔을 잡았을 뿐이야. 그렇게 세게 잡아서 멍이 들게.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민수, 너 이제 선택해. 뭘? 변하거나 이 집에서 나가거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날 쫓아내. 그래. 엄마가 미쳤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엄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나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살려고. 내가 엄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나 못 모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42인데 엄마 돈으로 살아. 아내한테 손찌검하고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회사는 제대로 다니지도 않으면서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처먹고 다녀. 엄마, 그게 아들이야? 그게 남편이야? 그게 아버지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살았어. 정말 열심히.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 순간 심장이 섰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뭐든 해줬잖아. 뭐든 용서해줬잖아. 내가 잘못해도 감싸줬잖아. 그래서 나는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눈물이었는지 민수의 눈물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돼? 민수가 울면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42살 어른이 아니라 10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민수가 돌변했습니다. 됐어. 다 됐어.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컵을 집어던졌습니다.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민수야, 엄마가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순간 손이 움직였습니다. 탁!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뺨을 감싸고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부엌 구석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때려? 평생 한 번도 안 때렸잖아.
한 번도 그게 잘못이었어.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와 지우가 나왔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10살 아이의 얼굴이 너무 단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서야,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 준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매일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할머니한테만 착한 척하고 우리는 무서워해요. 준서야, 아빠는. 아빠 싫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우가 오빠 뒤에 숨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똑같이 해요. 준서가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서 살아요. 아빠 없이. 수진이가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겠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 나갈게. 민수야,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 내가 없는 게 그게 아니야. 됐어. 이제 알겠어.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재우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문자 한 통. 엄마, 나 어디로 가야 해?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손으로 보낸 아들. 이게 맞는 걸까? 민수가 나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기는 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일이 사라지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는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괜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고 있는 건 아닐까? 끼니를 굶고 있는 건 아닐까? 나쁜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닐까? 새벽 3시, 4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집안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민수가 없으니 고함 소리도 없었고 깨지는 그릇 소리도 없었고 긴장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조금씩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전보다 많이 먹었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준서와 지우는 저녁마다 거실에서 웃으며 놀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로봇이에요. 지우가 종이로 만든 로봇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잘 만들었네. 엄마가 도와줬어요. 엄마 요즘 많이 웃어요. 그렇구나.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민수가 없어서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김 선생님은 약속대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박 여사님, 민수한테 연락 오셨어요? 아니요. 문자 한 통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견디기 힘드시죠? 네.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민수는 지금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생님, 혹시 민수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나쁜 짓이요? 빚을 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겁쟁이에요, 사실은. 엄마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무서워 죽겠을 거예요. 그 무서움을 이겨내야 어른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민수가 스스로 연락할 겁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오빠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티가 났구나.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엄마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최악의 엄마야.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걸. 아니에요. 이제라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 처음에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오빠 편만 들고 저를 며느리로밖에 안 보시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도 무서웠던 거죠. 아들을 잃을까봐. 수진아, 어머니, 저도 무서워요. 근데 이제는 이대로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배울까봐.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 저도 믿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며느리를 안아보는 건지.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3주째 되는 날,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주소, 구겨진 봉투, 우표가 삐뚤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박민수.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한테 편지 왔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안 봤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편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 있어. 역 근처 월 35만 원짜리.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화장실도 공용이야. 처음엔 친구 집에서 며칠 있었어. 근데 눈치 보이더라. 친구 와이프가 나보는 눈빛이 엄마가 수진이 보던 눈빛이랑 똑같았어.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짐이었는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시작했어.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하면 78,880원. 한 달 하면 236만 원 정도.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200만 원. 밥 먹고 교통비 쓰면 거의 안 남아. 엄마, 나 배고파. 편의점 도시락 먹는데 너무 맛없어. 엄마가 해주던 밥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어제는 손님이 나한테 반말했어. 나보다 어려 보이는 애가. 야, 이거 데워줘. 순간 화가 났어. 근데 참았어.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어. 점장이 월급에서 깎는데. 그때 생각났어. 수진이가 매일 설거지하는 거.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지. 화나? 진짜 너무 화나. 근데 누구한테 화낼지 모르겠어. 세상한테? 엄마한테? 나한테? 엄마,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 알겠어.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열심히 살았구나. 엄마, 나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준서랑 지우가 왜 나를 무서워했는지도, 엄마가 왜 날 때렸는지도.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엄마, 나 돌아가도 돼? 마이너스 민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응,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답장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네, 아직 충분하지 않아. 3주, 겨우 3주야. 민수는 평생을 잘못 살았어. 3주 만에 변했다고 믿으면 우리가 또 속는 거야.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3개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니까. 그날 밤 민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 답장 없네. 그래, 알겠어. 나 좀 더 버텨볼게. 그리고 다음 문장. 엄마, 나 요즘 거울 보면 아빠 닮았어. 아빠가 도박으로 우리 망쳤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족 망치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안 그럴게.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답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증명하게 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민수도 이달을 보고 있을까?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편지가 3통 더 왔습니다. 2번째 편지에는 편의점 알바가 끝나고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택배 상하차 해요. 힘들어요. 근데 월급은 솔직해요. 일한 만큼 받아요. 3번째 편지에는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5. 제 돈으로 계약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얻었어요. 좁지만 제 거예요. 4번째 편지는 어제 도착했습니다. 엄마, 3개월 됐어요. 엄마가 준 시간. 나 돌아가도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저는 김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돌아오고 싶대요. 그럼 만나세요. 이번 일요일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오후 5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를 가지런히 놓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니요. 떨려요. 나도 떨려. 준서와 지우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오는 거예요? 응. 우리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있어. 지우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6시. 김 선생님이 도착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민수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돌아오고 싶어서 연기하는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압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았고 깨끗하게 면도했습니다. 옷은 단정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뺨이 들어갔고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방탕하고 불만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간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비켜섰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거실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저, 수진이, 김 선생님, 준서,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수진아,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렸고, 수진이한테는 함부로 대했고, 애들은 나를 무서워했어. 민수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준서야, 지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희한테 나쁜 아빠였어. 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 손님이 나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화가 났어.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수진이한테 똑같이 했구나.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새벽마다 무거운 박스 들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근데 생각했어. 수진이는 매일 이런 걸 했구나.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지. 오빠, 수진아, 나 너무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자격 없으니까. 그냥 기회 하나만 줘. 증명할 기회.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민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돼요. 알아. 증명하세요. 행동으로. 그럴게. 수진이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해. 한 번이라도 더 손 떼면 그날로 끝이에요. 경찰 부르고 이혼하고 다시는 애들도 못 봐요. 알았어. 소리 한 번이라도 더 지르면 끝이에요. 알았어.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끝이에요. 알았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기회 줘서. 김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네, 선생님. 자리에 앉아. 민수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6개월 관찰 계약서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네. 여기 보면 조건이 쓰여 있어. 읽어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김 선생님과 상담을 받는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계약 위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6시 기상하여 출근 준비를 하고 정직하게 일한다. 무단결근 시 계약 위반. 네. 셋째, 가사분담. 주 3회 설거지, 주 2회 청소, 주 1회 빨래. 며느리분이 확인한다. 알겠습니다. 넷째, 육아 참여. 매일 저녁 아이들과 최소 1시간 대화하고 놀아준다. 아이들이 편안해할 때까지. 민수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게요. 다섯째, 술과 도박 금지. 친구들과의 불필요한 모임 금지. 한 번이라도 어기면 계약 위반. 네. 여섯째, 폭언, 폭력 절대 금지.
한 번이라도 손 떼거나 소리 지르면 즉시 계약 해지 및 이혼 진행.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6개월간 지키면 다시 기회를 준다.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게 끝이야. 서명할 거야? 민수가 펜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박민수. 저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민수야. 네, 엄마.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아들이 되는구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할게.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근데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2살 아들의 짧게 깎은 머리가 손에 까슬까슬했습니다. 어렸을 때 쓰다듬던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니까. 민수가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나 짐 좀 가져올게. 원룸 정리하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애들 방에서 자요.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방 아니고 6개월 동안은 따로 자요.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연하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김 선생님과의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변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지난달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그릇을 몇 개나 깼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색깔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고 삶은 빨래를 넣을 때 옷에 주름을 펴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준서의 숙제를 봐주고 지우와 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가끔 짜증을 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설거지하다가 기름때가 안 지워지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보다는 작은 소리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계약 기억해요. 민수는 입을 다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안. 조심할게. 수진이도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대답했고 민수가 다가오면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10년의 상처는 6개월 만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됐어요. 민수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더 이상 우기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아빠를 경계했습니다. 준서야, 아빠랑 공 차러 갈까? 숙제 있어요. 숙제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괜찮아요.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민수가 10살 때 쓴 그 글들.
엄마는 뭐든 용서해 주신다. 내가 이 아이를 망쳤어. 아무리 민수가 변했다고 해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내 일기장 보세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방에서 불빛 새어 나오는 거 봤어요. 엄마, 그만 보세요. 못 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나도 어른이에요. 내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날 망친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사랑을 악용한 거예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놔주세요. 과거를 할 수 있을까? 해봐요. 저처럼.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준서야.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준서가 거실을 보았습니다. 민수가 지우와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무서워요. 무섭다니?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야. 네, 할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할머니가 직접 봤으니까. 정말요? 응. 근데 쉽지 않아. 매일매일 노력해야 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변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응. 할머니도 변했어. 할머니는 아빠를 너무 감싸줬어. 그게 잘못이었어. 이제는 안 그래. 할머니는 용감해요. 고마워, 준서야. 준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도 아빠한테 말 걸어봐도 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내가 준비되면. 준서가 일어나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민수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서야? 같이 블록 쌓아도 돼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당연하지. 준서가 조심스럽게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손에 그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낡은 일기장. 왜?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더라고요. 채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나 박민수 42. 이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10살 때, 12살 때, 15살 때의 나. 그때의 나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냥 비겁한 아이였다. 엄마의 사랑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한 겁쟁이였다. 42년을 잘못 살았다. 아내를 아프게 하고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다. 엄마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준서야, 지우야 미안해. 이제 나 어른이 될게. 늦었지만 매일매일 노력할게. 이게 내 마지막 일기야. 어린애의 일기는 이제 끝. 이제부터는 어른으로 살게. 마이너스 박민수 민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이거 버려도 될까요? 저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겁고도 가벼운 무게. 아니야. 버리지 마. 가끔 꺼내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일주일 후, 김 선생님이 마지막 방문을 하셨습니다. 민수 잘했어. 6개월 계약 완수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계약 없이 살아야 해. 스스로 책임지면서. 할 수 있겠어? 민수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만 해볼게요. 김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정직한 대답이네. 좋아. 그럼 나는 이제 그만 올게.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나가시고 우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수진이, 준서, 지우, 그리고 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여전히 불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민수가 일어나 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썰어요? 이렇게요. 서툴지만 함께 했습니다. 준서와 지우는 소파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우가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그림 속에는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우. 근데 할머니, 아빠 얼굴이 좀 무섭게 나온 것 같아요. 민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무섭게 생겼나? 아니에요. 그냥 크레파스가 이상해요. 민수가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우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실하면 돼. 매일매일 노력하면 돼. 그게 가족이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민수가 쓴 글. 이제 나 어른이 될게.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으니까. 늦었지만 진실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